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년 주기가 끝났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진행형일까요? 한번 생각을 좀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죠.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 나옵니다. 누구는 끝났다. 누구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락장 시작이다. 상승장 시작이다. 말이 많아요. 근데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비트코인의 핵심 지지 구간은 94,000달러, 5,000달러다.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극심한 공포 심리로 패닉셀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반면에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1,000만 원 이하에서 샀거나 2,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사신 분들은 패닉 구간이 아닌 거죠. 그냥 조금 더 사기에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여기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스위스 블럭이라고 하는 업체가 내 자산을 책임져 줍니까? 두 번째, 저 분석 업체가 94,000달러를 맞출 수는 있을까요? 사실 크립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을 책임져 줍니까? 그리고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거든요. 제가 자신이 없는데 제가 이제 지식은 드리지만 믿음은 그래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근데 발생하는데 누구는 패닉 셀이고 누구는 패닉 바잉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요. 숱한 어떤 여러 투자만 본 거 아니고 회사 생활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점이 없으면 내 목표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옆 사람의 욕망이 나의 유일한 목표가 돼요. 이건 제가 뼈저리게 느꼈고요. 사실 코인 투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이랑 그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된 투자는 그냥 옆 사람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패닉셀 그리고 이제 또 그 블로우 오프 탑에서 꼭지를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자, 바이낸스 이더리움 보유량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또 강세 신호임을 나타낸다.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이 줄어들었다. 이거 이제 사람들이 자기 지갑으로 옮겼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더리움을 사서 어디에 쟁여놓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중장기 강세 신호 아니냐.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이제 더 떨어진다고 누구는 이제 강세장 신호가 떴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드리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끼면서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시면 굉장히 어려운 투자를 거의 그 외줄타기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실 필요는 이제 없지 않겠냐.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 합니다. 비트코인이 사이클 정점을 찍고 하락세가 시작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10월 26일 이미 피크를 찍었다. 그러면서 거시적인 하락으로 지금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4년 주기가 그러니까 이제 10월, 11월 피크 찍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부터 쭉 다시 4년간 하락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4년 주기 같은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저는 굳이 따지면 후자입니다. 4년 주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의 의견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럼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굳이 이제 시즌 종료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조용히 이제 팔고 나가시면 되겠죠. 굳이 지금 이 크립토 TV를 보실 필요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투자가 됐든지 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본인만의 고유의 해석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고유의 해석을 하시려면요. 확고한 믿음이 갖춰져야만 합니다. 그 확고한 믿음이 어디서 오냐? 당연히 방대한 지식에서요. 그리고 지식과 경험에서 실은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해석과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산을 보는 태도와 실제 행동을 여기 이제 바꾸는 거죠. 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칩니다. 반대로 본인만의 해석도, 믿음도, 태도도, 행동도 제각각의 분들은 어려운 투자하는 겁니다. 외줄타기 하는 거예요. 설득할 필요, 권유를 하실 필요, 의미도 없다. 혹시 이제 누가 팔 비틀어서 너 코인 이거
땡땡 코인 사라고 해서 투자하신 분은 아마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릴 텐데요. 저는 웬만하면 코인 투자 안 하는 게 좋다 주의요. 왜? 제가 지금 11년간 겪었던 것을 겪으시려고 하면요. 안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꼭 아버지가 고생하면 야 나는 네가 이 길을 가지 원치 않는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투자가 제가 2%라 적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1일 활성 밸리데이터가 1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더리움 이제 그 뭡니까 검증자가 많이 떨어졌다. 이제 스테이킹 맡겨놓은 이제 노드 돌리시는 분들이 되겠죠. 얼핏 들으면 이더리움 이거 하락장 진입한 거 아니야? 왜 스테이킹이 점점 풀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보통 일반인 기준입니다.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안 좋은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일단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내 코인의 가격 외에는 사실 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좁은 시야고요. 관점을 보실 때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뭐 단기적으로 더 떨어집니다 하면 실제로 단기적으로 더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항상 물음표인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보십시오. 지난 4월 달, 이게 4개월 전, 그리고 아니면 지난 7월 달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의미 있는 수치가 맞습니까? 4개월 전에 비해서, 6개월 전에 비해서 10%가 올라갔다가 10%가 떨어졌다가 제가 볼 땐 이거 다 말장난이거든요. 제가 초우량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고 제가 두 개를 더 했죠. XRP 솔라나는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단가가 진짜 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개수가 실력이라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비트코인 20만 원대부터 이거 이 시장에 계속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20만 원에 사나, 200만 원에 사나, 2천만 원에 사나. 물론 그때 훨씬 더 많이 살 수가 있었겠죠. 근데 20만 원일 때 누가 살 수 있었을까요? 그때 뭐 수억을 투자했던 사람은 지금 이제 another level 가 있겠죠. 지금 1억 뭐 6천만 원, 5천만 원 해도요. 나 지금 이제 비트코인 10개 있는데 그 사람 실력자인 거예요. 왜? 어차피 10배, 20배, 30배, 50배 오르니까. 단가도 중요한데요. 개수를 특히 우량 코인은 많이 갖고 있는 게 실력입니다. 단기적인 이벤트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참고용이에요. 큰 의미를 저는 두진 않아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단타를 하시거나 레버리지로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단기적 이벤트 하나하나에 정말 자산이 청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제외입니다. 굳이 저는 이제 뭐 이쪽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드리진 않습니다. 자, JP 모건에서 베이스는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라이어 2 있죠. 그 위에다 기관용 예금 토큰 JPM을 출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예금을 토큰화 시킨 거예요. 누가? JP 모건이. 달러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이 되고요. 이제 베이스 그 퍼블릭 블록체인 있죠. 이더리움 라이어 2 위에서 실시간으로 이걸로 결제를 쓸 수 있게끔 하겠다. 기관들 이거 많이 쓸 겁니다. JPM 코인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은행에 맡겨놓은 우리의 예금 적금 있죠. 요 예금을 토큰화로 그냥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망을 뭘로 쓴 겁니다. 뭘로 썼습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2 베이스를 쓴 거죠. 예금을 왜 토큰화했을까요? 예금 그냥 기존대로 쓰면 되는데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2018년도부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한 친구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예금, 적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거 준비 안 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빠져나가요. 은행, 예적금 필요가 없죠. JP모건 뭐 예대마진 해야 되는데 예금이 없는데 뭔 장사를 하겠습니까? 대출할 수가 없겠죠. 예적금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망을 씁니까? 코인베이스에 이제 그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쓰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퍼블릭 체인, 이더리움 레이어 2 활용도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시총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베이스를 왜 선택을 했을까요? 코인베이스 이 베이스 지금 여기 토큰 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이스의 시총이 커지면 이것을 이제 그 발행하고 지원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높아지겠죠. 시총도 높아지겠죠. 그 수혜를 혜택을 코인베이스가 가져가겠죠.
코인베이스의 대주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JP 모건이잖아요. 그러면 베이스가 코인베이스와 JP 모건의 시가총액이 연결이 되었네요.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갈까요? JP 모건으로 가는 겁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코인베이스에서는 싱가포르에서 기업 전용 플랫폼, 코인베이스 비즈니스를 출시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단순 이제 코인 거래 그 수준이 아니고요. 코인 매매뿐만 아니고 결제도 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서로 이제 송금하는 거 여러 가지 지갑의 역할도 하겠죠. 생각해 보시면 코인베이스가 지금 무섭습니다. 그렇죠? 인도에 다시 재진출했다. 영국의 은행 계좌처럼 지금 코인베이스 계좌를 트고 있습니다. 이자도 3.75%나 주고요. 싱가포르에서 기업 전용 플랫폼을 만듭니다.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바이낸스도 인도에 재진출했다 얘기 드렸죠. CG는 어쨌든 화려하게 사면을 받고 컴백을 했습니다. 바이낸스가 한국에 들어왔죠. 고팍수 인수하고요. 일본의 바이낸스 재팬 인수했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브라질 계속적으로 진출해서 뚫고 계속 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 바이낸스, 그다음 중국계 2위 누굽니까? 바이빗이죠. 코빗 인수, 이제 코빗은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매일 경제에서 이걸 이제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업비트와 네이버가 합병이 됐죠. IPO 붐 어떤 분이 이거 먹튀라고 하시던데 불리시라고 하는 거래소가 먹튀하고 지금 끝이 났을까요? 코인베이스도 먹튀했을까요? 저기 재미니 거래소, 저기 트럼프 아들이 하고 있는 아메리칸 비트코인 그 채굴 회사 IPO 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까요? IPO 제가 볼 때 이거 내년에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포인트는 이거예요. 투자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투자 기한, 나 언제까지 안 오르면 나 큰일 나. 정말 큰일 납니다. 이제 부동산과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부동산은 빚을 해도 이제 어쨌든 살 수도 있고 이자 갚으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 부동산 바로 이제 패닉셀 할 수가 없잖아요. 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도 이제 저기 시간표 달린 걸로 투자하지 말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량 코인을 가만히 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기거든요. 이걸 못하니까 지는 겁니다. 이해가 이제 좀 되시리라 봅니다. 애널리스트가 비트마인을 지금 이더리움 계속 물타고 있다. 얘네 이더리움 계속 사던데 살 때마다 24,000개, 25,000개, 23,000개씩 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350만 개 이상 이미 지금 이더리움을 쟁여놨습니다. 비트마인과 스트래터지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죠. 이더리움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일이에요. 단가는 비트마인보다 샤플링크가 더 쌉니다. 근데 대표적인 회사를 들 때 우리가 샤플링크를 듭니까? 아니죠. 비트마인입니다. 단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개수가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을 물타기해서 미실현 손실이 많이 떨어졌다. 스트래터지는 그 반대예요. 지금 물타기가 아니고 비트코인 계속 사고 있는데 평단가보다 훨씬 높죠. 예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때부터 샀는데 1억 5천, 6천, 7천에도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평단이 높아지는 것을 마이클 셀러 형님은 그렇게 신경을 지금 안 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 이제 사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꼭 이 질문 두 가지를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난 이 코인이 마이너스 70%가 돼도 계속 물탈 수 있을까? 이게 예스라고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마이너스 70%인데 물을 주고 있는 코인 저도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애초부터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 코인 비슷한 맥락이에요. 내가 이 땡땡 코인, 특히 이제 비트 이더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작은 코인 같은 경우 이 코인 내가 전 재산을 다 걸어도 괜찮을까? 한번 꼭 투자 전에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전 재산을 걸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두 개 다 yes 라고 할 수 있는 코인만, 그것도 쌀 때만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무기한 선물 거래소,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라이터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현물이 아니고 무기한 선물 위주로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기반의 덱스라 보시면 돼요.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 창업자가 이제 하버드를 조기 졸업하고 가장 먼저 취업을 한 곳이 시타델 증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제 천재 창업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하이퍼리퀴드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경쟁자입니다. 근데 그 틈을 치고 이제 라이터가 가고 있어요. 근데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최근에 또 860억 정도 투자를 유치했는데 누가 투자를 주도했냐? 파운더스 펀드. 누군지 아십니까? 피터 틸이 이끌고 있는 파운더스 펀드. 리빗 캐피탈은 이제 핀테크 전문 그 VC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혼 벤처스, 그다음에 로빈 후드도 참여했습니다. 로빈 후드는 벤처 투자에 잘 나서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로빈 후드는 거래소죠. 근데 이제 본인이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하면 굳이 탈중앙화 거래소에 이렇게 투자를 한 이유가 뭘까요? 어지간히 잘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투자 안 했겠죠. 피터 틸과 로빈 후드, 지금 무기한 선물 거래소, 이 코인 거래소입니다. 왜 투자를 했을까?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미래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면 IPO 누구 이제 어떤 분 얘기처럼 단기 그냥 먹튀하려고 이거 샀을까요? 저는 당연히 전차라고 봅니다. 트럼프 1기, 2기의 핵심 인사 설계자가 누굽니까? 피터 틸이에요. 그의 제자가 JD 벤스, 그 다음에 데이비드 sak스, 뭐 한국으로 치면 뭐 과기부 뭐 장관이다, 어디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 피터 틸이 실제로 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을 겪고 사라질지언정 피터 틸, 일론 머스크, 뭐 데이비드 sak스 같은 피터 틸 사단 사라지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뭡니까? 거래소에 수백억을 투자하고 있네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그 월스트리트 기자 있죠. 이분이 12월 달에 이제 뭐 금리나 하냐 마냐를 놓고 굉장히 뭐 다투고 있다더라. 지금 정부 셧다운으로 주요 지표들이 조금 발표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 다 단기적인 소음으로 저는 보여요. 여전히 금리 인하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확률 12월 달 뭐 60 몇 % 정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물론 이제 CPI나 향후 고용 지표에 달려 있죠. 제 동생도 이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조금 우리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 이제 기한도 내년 1분기 좀 뒤쪽에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소위 그 양적 완화하는 것도 예전 뭐 2020년, 2021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진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리고 연준은 이미 힘이 많이 빠졌어요. 앞으로 뭡니까? 재무부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재무부에서 특히 단기채 발행을 하면 유동성에 더 큰 효과가 실은 있거든요. 단기채 수요. 근데 이것을요, 누군가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단기채 수요를 전 세계에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내년 저는 유동성 나쁘게 보질 않는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인공지능, 자산 토큰화, 미국채. 얼핏 보면 여기에 이제 고관세도 있습니다. 달러 패권도 있고 얼핏 보면 이게 다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AI 따르고 비트코인 따르고 토큰화 따르고 스테이블 코인 따르고 미국채 따로가 아니고 같이 갑니다.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 중국에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음모론 같은 얘기 보고서를 지금 펼칩니다. 중국에서 미국 정부를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건데요. 2020년도에 발생했던 뭐 비트코인 그 채굴 해킹 사건에 미국 정부가 연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게 100% 밝혀진 건 아닙니다. 당시에 해킹으로 도난당했던 비트코인 12만 7천 개가 4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가 최근에 이게 신규 지갑으로 갔는데 그 지갑이 누구 거다? 물론 아캄의 의견인데요. 이 지갑 주소가 미국 정부 소유 주소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성을 저는 높게는 보고 있어요. 이 해킹 수법 같은 것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니까 정부 차원의 기술력이 동원된 정황을 여러 발견을 했고 미국 정부가 해커들을 지원해서 해당 물량을 이렇게 쓱 뺏고 이것을 압수하는 것까지 계획했던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이제 추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프린스 그룹 있죠. 캄보디아 그 중국계 프린스 그룹 회장을 기소하고 여기에 쓰였던 비트코인 12만 7천 개를 실제로 미국 정부가 압수했거든요. 조금 이제 make sense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비트코인 뭐 입법해서 뭐 전략 비축하기가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제 납세자들의 세금을 안 쓰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플랜 B를 가동한 게 아니겠냐. 사실 미국의 비트코인 수량은 대략 19만 8천 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12만 7천 개가 더해졌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현재 32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 이게 이제 최신 자료로 보이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영리하게 비트코인 개수를 늘린 건 아닐까요? 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죠. 이런 게 지니어스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왜?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슈퍼파워 실제로 됩니다. 제이미 쿠츠라고 하는 그 라울팔과 같이 일하고 있는 이제 크립토 쪽에 이제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4년 주기가 끝났다라고 보는 근거를 제시를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4년 주기 끝난 이유가 뭐냐? 특히 이분은 주요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주요 레이어 1, 이제 레이어 2도 실은 있죠. 이 레이어 1, 레이어 2에 망의 꾸준한 수요가 지금부터 개런티 돼 있다라는 얘기래요. 확정돼 있다. 무슨 얘기냐?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2017년, 2021년 알트코인이 막 우르르 가격이 올랐다 우르르 떨어졌는데 올랐던 이유가 그때 뭐였습니까? 실은 실제 쓰였다가 아니고 실제 쓰일 것이다. 가능성 때문에 우르르 올랐잖아요. 실제 망으로서 활용되는 게 실제 뭐가 있었을까요? 뭐 밈코인 정도, 뭐 ICO 정도 있었죠.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있긴 있었지만 밈이 했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망 레이어 1, 레이어 2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분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이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가 이제 블록체인이 대량 채택이 되는 거죠. 자산 토큰화 이때 이제 수요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뭐 아까 예금 토큰 어떤 망에 올립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어떤 망에 올립니까? 이게 다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산 토큰화 뭐 미국 주식도 올리고 채권도 올리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 결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기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4년 주기 이때는 우리가 사람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더 많이 쓰고 이제 좀 추우면 좀 적게 쓰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스테이블 코인은 뭐 이제 커피 사 마시고 밥 먹고 오히려 이제 경제 주기랑은 또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주요 레이어 1, 주요 레이어 2 이분은 이제 주요 레이어 1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빅테크 같은 성장 주식의 성격을 하나 가지고 있고 왜? 시총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그리고 캐시 플로우를 꾸준하게 생성해낸다. 캐시 플로우는 뭘 의미하냐? 이제 빅테크면 뭐 구글이다, 뭐 메타다, 우리로 지금 카카오, 네이버에서 계속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거죠. 캐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지금 블록체인에서는 캐시가 어디서 나올까요? 망 수수료. 망 쓰면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쓰면 쓸수록 수수료가 캐시가 계속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빅테크 성장주인 동시에 현금을 창출해 낸다. 그리고 이제 같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메카프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메카프 법칙은 다 아시죠? 네트워크 그 망의 가치는 활성 사용자입니다. 이제 활발하게 뭐 송금도 하고 결제도 하는 망 사용자들이 많아질수록 여기에 비례한다가 아니고 활성 사용자의 제곱에 비례해요. 활성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이게 망의 가치, 네트워크 가치, 레이어 1, 레이어 2의 시가총액이 수직으로 꺾일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이게 뭐 지금 그 계절을 타는 게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레이어 1, 레이어 2 이제 대량 채택이 된다면 시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꾸준히 오르는 거 아니겠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이어 1 코인과 같은 경우 스테이킹에 쓰이죠. 이제 뭐 이더리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솔라나 스테이킹에 쓰이고 또 디파이 담보로 씁니다. 이 담보라 하면 이 맡겨놓고 돈 빌려가지고 이걸로 또 사실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활용도로서 디파이 담보로도 쓰이더라. 그러면 레이어 1 코인은 스테이킹이니까 이자 받는 거죠. 그리고 디파이 담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저장의 수단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디파이에서는 이더리움이 담보물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그 뭐 무기한 선물을 하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업비트 빗썸도 코인 가져오면 담보로 해주고 실은 코인 빌려주거든요. 이제 담보로 점점 잡아주는 거래소나 은행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레이어 1이 이자도 주고 가치 저장 수단도 되네. 그러니까 성장주, 빅테크 주식적인 시총이 커지니까. 근데 아까 얘기 드렸죠. 특히 이제 따박따박 이자를 안겨주는 가장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그간 좋아했던 게 미국의 국채죠. 그것처럼 안전하게 이자도 주네. 이 두 개 합쳐놓은 게 뭐다? 레이어 1 코인이네. 그러면 전 세계 돈이 어디로 몰린다? 전통 투자자들 중에서, 기존의 전통 금융에서 레이어 1 코인으로 몰리겠네. 근데 마침 레이어 1 코인을 ETF로 하나씩 승인시키고 스테이킹 ETF 승인시키죠.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투자 측면만 얘기를 드렸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결제도 쓰일 거고, 이 레이어 1, 레이어 2가 게임에도 많이 쓰여요. 신원 인증을 할 때도 쓰일 거고, 송금할 때도 쓰일 거고, 저장,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있죠. 아마존 웹 서비스 이제 한 곳 해킹되면 전체가 뭐 락다운 걸려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탈중앙화 클라우딩에도 쓰이고, 토큰화해서 뭔가 주고 사고 파는 데도 쓰일 거고, 망이라는 게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겠네. 그러면 이전처럼 4년 주기, 뭐 이제 수요가 높아졌다가 떨어졌다 높아졌다 떨어졌다가 아니고 꾸준하게 실질적인 수요가 있으면 시가총액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의 지금 토탈 마켓 캡인데요. 이제 26년, 27년, 28년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온체인화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채권에 이어서 미국 주식, 뭐 ETF,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신용도 실은 온체인화 시킵니다. 예금도 토큰화 시키죠. 온체인화가 진행이 되면 그 망의 가치가 올라간다. 망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주요 레이어 1 시가총액 지금부터 한 3배, 4배, 5배, 이건 기본 아니겠어?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어떤 투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대량 채택에 의한 거 아니겠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어려운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빠른 시간에, 단기에, 빠르게, 그것도 손실은 겪지 않고 큰 수익을 내가 겪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게 지금 6년, 7년, 8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4년 주기라고 하니까 지금 한 3년, 4년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뭐 마이클 조던 같습니다. Discipline looks boring. 굉장히 지루해 보인다. 근데 언제까지? 훈련이죠. 훈련은 매우 지루해 보입니다. 언제까지 지루해 보이냐? 훈련에 대한 성과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축구를 좋아해도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가 그 경지까지 갔을 때 지독한 훈련이 없었을까요? 그 훈련 성과가 언제, 우리가 뭐 프리미어 리그 22년이었습니까? 득점왕만 우린 기억을 하지만 올림픽도 그렇잖아요. 4년 내내 피땀 흘렸던 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금메달 받았다, 뭐 4위를 했다, 동메달 땄다,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훈련은 굉장히 지루해 보인다. 투자로 한번 옮겨볼까요? 공부해라, 원화책을 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바보처럼 들리죠. 정말 바보처럼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투자에 대한 엄청난 성과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뭐 경제적 자유라고도 하고 노후 보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자유를 내가 직접 누리기 전까지는 세상 바보처럼 보이는 게 제가 얘기하는 투자입니다. 저는 이 성과를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크게 그 극소수는 그 보상을 가져간다라고 봐요. 이왕이면 여기까지 왔다면 뭐 슬리퍼 신고 이제 마라톤 뛰신다고 하는데 잘하시면 됩니다. 운동화 신고 끝까지 가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